안녕하세요. 노희진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면서 배우는 역사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20년대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한 지 10년이 지난 시기였고요. 3.1 만세운동 이후에 조선에 대한 식민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평화 시비였던 3.1 만세운동에 일본이 행한 무자비한 탄압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게 되면서 일본은 교묘하게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0년대에 식민 통치 방식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자료가 우리 교과서 56쪽에 있습니다. 사이토 마코토라는 당시에 일본 총독이었는데요. 조선에 온 조선 총독부의 총독이었는데 한국인 중 우리와 같은 정신을 가지고 목숨을 바쳐 협력할 심적 친일 인물을 물색하고 요게 핵심입니다. 그 인물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서 각자 사정에 맞게 친일 단체를 조직하도록 해야 된다. 여기에서 보셔서 아실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집중적으로 일본은 친일파를 양성을 해서 그로 인한 우리 민족 내부의 분열을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통치를 친일파 양성을 통한 민족 분열 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는 왜 친일 인물을 양성하려고 했을까? 자, 일제는 3.1운동을 계기로 우리 민족을 해유하기 위해서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지배 방침을 바꿉니다. 밑줄 그면서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문화 통치로 지배 방침 바꿨는데요. 일제는 그 내용으로 뭐가 들어오냐면 조선 총독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바꿔서 문관도 총독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헌병으로 경찰을 업무를 보게 했던 것을 헌병을 빼고 보통 경찰 제도로 바꾸는 등의 그러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 운영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일제는 우리나라에서 쫓겨날 때까지 식민 통치가 끝날 때까지 문관 총독을 임명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경찰의 수도 오히려 1910년대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집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왼쪽에 있는데요. 보통 경찰의 실상이라고 해서 1918년과 1920년의 자료를 비교를 해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3배 이상 어마어마하게 이 경찰의 숫자가 늘었다. 그래서 경찰 관서와 인원이 크게 증가해서 명목상 헌병만 경찰에서 뺐을 뿐이지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사실 주의 깊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만드는 신문도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신문에 비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거는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는 행동이 발견되면 총독부를 비난하는 기사는 삭제하거나 신문 자체의 발행을 금지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운영되었었다라는 사실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버도 같이 매겨볼까요? 3번, 4번, 네, 5번.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 겉으로는 부드러워진 정책인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가면은요, 민족운동에 대한 탄압도 커지는데요. 네,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요, 민족운동가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민족운동 세력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친일파를 집중적으로 키우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조선 사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협력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57쪽입니다. 경제적인 수탈 측면에서는요, 일본은 계속해서 쌀이 부족한 일본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을 이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조선의 산미 증식계획 말 그대로요. 생산할 산자에 쌀 미자 한자입니다. 산미 증식계획을 실시해서 필요한 식량을 확보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의 내용은요. 저수지를 늘리고 농사법을 개량해서 쌀의 생산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조선 사람들에게 이것도 너의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쌀 생산이 늘면 조선인에게도 유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 자체는요, 쌀 생산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늘려서 그 쌀을 일본으로 더 많이 가져가라는 게 핵심이었다. 이러한 산미 증식 계획의 실시로 쌀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증가된 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어서 국내 조선 사람들의 식량 사정은 더욱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생산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다 뺏기게 된 농민들은 중국에서 들여온, 만주에서 들여온 값싼 잡곡, 수수, 콩 이런 것들로 오히려 연명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일제는요, 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드는 비용, 조선 사람에게 좋은 일 아니냐라고 하는 핑계를 대면서 저수지 건설 비용이나 비료 대금을 모두 한국의 농민들에게서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빚이 훨씬 더 늘어나는 그런 처지에 처한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살 길을 찾아서 만주로 떠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당시에 가장 많은 일본으로의 쌀이 반출되는 항구가 군산항입니다. 군산은 원래 시골의 작은 도시인데 일본이 쌀을 실어 나르기 위해 여기 항구를 만들고 기찻길을 닫고 전라도와 충청도 지역에서 생산된 쌀들을 기차로 실어 나르서 일본에 지금 가기 위한 배에다 적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오히려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만주나 간도나 먹을 걸 찾아서 이동하는 데 반해서요.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 군대에 관련된 물건을 만들어 납품하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사정이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자본가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한국에 자유롭게 투자하기 위해서 오히려 조선 총독부에게 그동안 실시했었던 회사령 없애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는 그동안 있었던 회사령이 없어졌다. 근데 이게 우리 조선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 자본가들이 한국에 와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탐구활동 풀고 넘어가죠. 산미 증식 계획의 목적은요, 쌀 생산을 통해서 일본으로의 쌀을 많이 가져가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자료 2번 쌀의 증산량과 반출량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 그래프가 그동안 증산된 쌀을 얘기를 합니다. 많이 늘었지만 이 초록색 쌀의 일본 반출량 중요합니다. 늘은 거에 비해서 가져간 양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국내에 남아있는 쌀에 얼마 없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1번. 자료 1회 보고 일본이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한 이유는 뭘까요? 위에서 나왔죠?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부터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일본의 식량 부족 해결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제 2번. 자료 1회 보고 산미 증식 계획이 우리나라 농민들의 생활에 어떠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었죠. 쌀의 증산량보다 뭐가 많았다? 일본으로의 반출량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의 삶이 피폐했다. 식량 사정, 국내 식량 사정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7쪽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민족운동, 노력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파트로 나누어서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실력을 키워야 된다. 아니면은 무기를 들어야 된다. 각계각층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다 합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파트로 구분을 해서 먼저 그 중에서 실력을 키우자라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국내에서는요,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민족의 실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것을 사지 말고 우리 것을 쓰자, 조선 것을 쓰자라는 운동이 시작되는데요. 조만식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됐고 평양에서 조선물산 장려회를 조직해서 내 살린 내 것으로 우리 것으로만 살자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국산품 애용 운동을 벌입니다. 이런 조선물산 장려회는 서울에서도 곧이어 또 이제 전파되었고요. 전국으로 파급이 됩니다. 이 운동이 확산되면서 금검절약, 금주를 통해서 우리 조선만의 것을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본격화됩니다. 일제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죠? 이를 탄압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 일부 지식인들은 이 운동을 해서 배부른 건 결국에는 조선 물건 만드는 회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타올랐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나고
운동입니다. 자, 한편 세 번째입니다. 우리 손으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해서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일제는 조선인 교육령을 통해서 초등 4년 수준의 교육만 해왔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차라리 대학을 만들어서 고등교육을 시키자라는 의견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한 사람들은요. 밀립대학 설립 기성회를 만들어서 민간인들이 설립하는 대학입니다. 대학 설립을 위한 돈을 모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발생한 가뭄과 또 홍수 때문에 별 크게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자료인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은요, 실력 양성, 우리 것을 쓰자라는 광고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라는 광고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아래쪽에 내려오시면요. 역시 마찬가지 물산을 장려, 조선물산을 쓰자라는 운동과 관련된 그런 퍼레이드, 그다음 밀립대학 기성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총 모임, 굉장히 많은 숫자가 여기에 같이 힘을 보탰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외에도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무지를 깨쳐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 배워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당시에 문맹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남성의 60%, 그다음에 여성 약 92%가 문맹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력 양성을 주장하던 민족 운동가들은 바로 이 문맹을 퇴치하는 것이 민족의 과제다라고 생각하고 개인, 사립학교와 개량, 서당, 야학에서 우리나라의 글과 역사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힘을 보탠 언론사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였는데요. 조선일보는 29년부터 아는 것이 힘, 배워야 산다라는 표어를 내세우고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문자 보급 운동에서 조선일보가 활동했었던 관련된 책들을 보실 수 있고요. 동아일보에서도 분화로드 운동, 말이 독특하죠. 러시아어로 대중 속으로, 민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농촌에 한글을 보급하고 생활 개선을 위한 계몽 활동을 전개합니다. 오른쪽엔 관련된 이런 포스터들이 실려 있습니다. 자, 이에 학생들은 농촌 사회를 계몽하는 것이 민족의 힘을 키우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농촌으로 내려가서 학생을 가르치는 조직,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활발했던 이 농촌 계몽 운동이 총독부의 탄압에 의해서 다시 또 해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1935년 이후에는 안타깝게도 중단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에 시문의 상록수가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농촌에서 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실력을 키우자라는 파트가 아니라 이번에는요, 굉장히 이 사회적인 약자로 구분되었던 농민, 그 다음에 학생, 노동자들이 각계각층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그냥 식민지의 지배만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먼저 농민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이 국내에서는 이제 사회주의, 마크시즘이라고 하죠. 가치 생산해서 같이 나눠 쓰자. 사회주의 사상이 전파되면서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 점차 활발해집니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은 일본인이 좋아하는 벼 품종과 화학비료 등을 비싼 값으로 사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빚이 계속 불어납니다. 소작료도 올라가고요. 이에 농민들이 소작료 인상에 항의하고 일제히 수리조합 설치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소작쟁이. 소작농들이 벌인 시위다, 쟁이다. 농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이를 주도하는 농민조직인 소작인 조합과 농민조합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커졌고요. 왼쪽에 보시면 그래프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30년대 급작스럽게 소작쟁이가 늘었다라는 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소작쟁이가 교과서에 소개가 되었는데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의 땅 주인이 소작인들에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음량의 70에서 80% 10가마니 생산되면 8가마니를 주인이 가져가는 꿀꺽 삼키는 이런 못된 엄청난 소장료를 받았습니다. 견디지 못한 소장인들이 소장료를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시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고요. 이러한 열악한 처지와 또 이에 반기를 든 농민들의 투쟁이 굉장히 잘 드러낸 하나의 사례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자, 노동자들의 시위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본의 회사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노동자의 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임금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래서 노동자들 역시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자들의 시위, 쟁의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 3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그래프가 증가하죠. 이런 가운데 가장 크게 일어났던 시위가 원산 지역입니다. 일본인 공장 관리인이 한국인 노동자를 때려요. 이걸 보고 있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뭉치게 되고요. 이에 항의해서 무려 4개월 동안 파업을 벌이는데 이 사건을 원산 총파업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 아래는 바로 이와 관련된 사진. 그래서 대규모의 시위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학생 운동에 대한 파트인데요. 학생들도 3.1 운동이 우리의 독립운동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주축으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일제의 민족 차별 교육에 맞서서 같이 학교가 함께 휴학하는 등 동맹 휴학 등을 저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1926년 순종의 장례식 6월 12일을 기점으로 다시 3.1 운동처럼 대규모 만세 운동을 계획해요. 얘를 60 만세 운동이라고 합니다. 일본 경찰에서 미리 발각됐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예정대로 만세 운동을 강행합니다. 이 운동으로 많은 학생들이 또 잡혀가고 다치기도 했지만 3.1 만세 운동 이후에 최대의 만세 운동이었다라는 점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광주 지역에 통학하던 열차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일본인 남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처리를 놓고서 한국인 학생들의 잘못으로 몰아가게 되자 광주 지역의 학생들이 집단 시위를 일으킵니다. 이 사건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라고 하고 이 학생들의 시위는 그 다음 해까지 이어져서 3.1운동 이후에 최대의 민족운동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달이 되면 학생의 날을 맞이해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미를, 이 운동의 의미를 여러분들도 가슴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민족협동전선운동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20년대 일본의 친일파 양성 정책에 영향을 받아서 결국 국내에서도요. 차라리 일본을 인정해주고 일본으로부터 조선인들의 자치권만 일부 받아오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을 자치운동 세력이라고 하고 기회주의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갔고 어마어마한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회주의자 자치운동 세력의 말은 얼토당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맞서서 우린 절대 일본과 타협하지 않겠다.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서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대동단결이라는 깃발 아래 전국 각지의 단체들이 모여서 타도 일본을 외치면서 뭉치게 됩니다.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주장과 이념은 달라도 일제 억압으로 피폐해진 우리 민족의 생존권을 회복하자라는 데 그 뜻을 같이 하고 이런 가운데 이상재라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신간회가 결성됩니다. 신간회는요.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아우르는 일제 치하 최대의 민족운동 단체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사료 돋보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운동가의 입장과 민족협동전선 신간의 입장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1번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당국 총독부조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운동을 전개하자. 이걸 바로 기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의 지배 아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자, 오른쪽에는 민족협동전선운동. 모든 운동 세력이 하나의 기치 아래 모여서 야심적인 음모를 꾸미는 내쫓는데 노력해야 된다.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맹을 맺을 세력이라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힘을 합하자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규모로 힘을 모은 신간의 회원들은요, 당시 각지에서 벌이던 노동운동, 농민운동, 형평운동, 오른쪽에 나와 있죠. 백정 출신들이 일으킨 운동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여러 곳에서 연설회를 개최하고 야학도 설립해서 민중을 계몽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일제 지배 정책에 반대해서 소장료 인하, 일본인 이민 더 이상 받지 마라 등도 요구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대규모 민중집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알리는 데 적극 활동합니다. 여성운동단체였던 근우회도 만들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이 근우회를 통해서 여성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신간회 근우회가 만들어져서 다각도로 활동을 하자 일제는 각종 꽃을 잡아서 이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활동이 불가해져서 안타깝게도 1927년에 만든 신간회가 1931년 4년 만에 해체되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준 단체예요. 아래쪽에 탐구활동 같이 보시고. 신간의 강령과 활동 목표. 우리는 정치 경제적인 각성을 촉구한다. 단결을 공고히 한다.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다.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라는 게 나오죠. 자, 그러면 과제 1번. 자료 1에 기회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고 아래 빈칸을 채워보자. 신간에는 무슨 운동? 기회주의자가 얘기하는 자치죠, 자치. 자치운동을 반대하는 단체다. 자, 자료 1을 보고 당시 일제의 지배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말해보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정치, 한국민족 억압하는 법령 철폐, 한국의 위제 교육을 해야 한다. 한국인 위주의 산업정책을 실시한다. 일제 지배 정책은 이와 반대된 얘기겠죠.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여전히 보장되지 않고 사전 검열을 했었고요. 한국 민족을 억압하고 있었고 한국인은 초등 아주 저급 수준의 교육만 했었고요. 한국인은 철저히 산업에서 배제하는 정책을 실시했었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네요.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 1920년대 일제의 이러한 민족 분열 정책에 맞서서 문화 통치에 맞서서 국외 독립운동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느냐? 3.1운동 이후에 만주와 연해주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왼쪽에 지도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단체. 먼저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 네. 자, 특히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독립군은 당시 국내로 오히려 반대로 들어와서 곳곳에서 일본군하고 치열한 교전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이 간도 지역, 남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는데요. 오히려 이 군대를 맞이하여 대한독립군은 1920년 6월 여러 무장단체와 연합해서 봉오동에서 일본을 크게 무찌릅니다. 이 전투를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지도에서 확인하시고요. 자, 두 번째, 이에 열받은 일본이 다시 더 큰 규모의 군대를 보내서 독립군을 또 없애려고 했습니다. 이때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수와 대한독립군, 아까 얘기했던 홍범도에 대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맞이해서 백두산 근처에 있는 청산리에서 다시 크게 승리합니다. 자, 이게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기에 대한 분풀이를 그 근처에 살던 한국인들에게 풉니다. 이거를 반도 참변, 마을을 불질르고 사람들을 무차별 살해합니다.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독립군은 근거지를 러시아 지역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요. 일부 러시아 군대와 충돌로 인해서 많은 독립군들이 사망하고 다쳤습니다. 이를 사유시 삼변이라고 해요. 그리하여 결국에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한 독립군은 만주로 대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만주의 참의부, 정의부, 북만주의 시민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들을 세 개를 묶어서 삼부라고 합니다. 자치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들이 이들 지역의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치행정과 그 다음에 독립군을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을 만들고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이들 지역에서는 독립운동 단체들이 만들어지고요. 다양한 그런 통합 또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펼쳐나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단체들 중에 하나가 아래쪽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의열단입니다. 1919년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만주에서 조직한 단체고요. 의로운 일을 맹렬히 행한다라는 말을 줄임말입니다. 신채우는 여기에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해서 이 사람들의 투쟁 노선과 행동 강령을 제시고요. 의열단원의 주로 활동은요.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를
처단하거나 관공서를 파괴하는 활동을 합니다. 위에 따른 소수의 사람들이 움직였고요. 이들은 현재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전투는 어려우니까 가장 일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람들, 기관을 골라서 공격하는 활동을 펼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진다거나 종로경찰서, 그다음 일본인이 세운 은행, 그다음에 부산경찰서, 심지어는 도쿄에 있는 일본 왕궁까지 폭탄을 투척한 그런 활동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뒤에는 중국의 단체와 협력해서도 활동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그럼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까요? 다음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를 하시오. 일제는 1910년 무단 통치에서 1920년 문화 통치로 지배 방침을 바꾸어 문관을 총독으로 임명하였다. 네, 정답이 뭔가요? 정답 O가 되겠죠. X네. 죄송합니다. 설명하면서 네, 문관을 총독으로 임명한 적이 없죠. 죄송합니다. 산미 증식 계획으로 쌀 생산량이 증가해서 국내의 시장 사정이 좋아졌다. 아니죠. 역시 마찬가지. 뺏어간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국내의 시장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북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들 연합부대는 청산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릅니다. 네, 북로군정서 김자진 장군,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연합부대가 활약했었죠. 신채호는 만주에서 의열단을 조직합니다. 신채호가 아니라 김원보, 그죠? X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동아일보는 무슨 운동이나 대중 속으로라는 뜻입니다. 운동을 전개해서 농민 계몽에 힘썼고요. 3.1운동의 최대 민족운동이었다. 네, 광주 지역에 있었던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어떤 세력은 일제가 타협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기회주의자인데요. 지금 4칸이니까 자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힘을 모아서 자치운동, 이 기회주의자들을 배척하고 똘똘 뭉치자라고 해서 1927년 신간회를 결성했죠. 자, 그래서 1920년대에 일제의 식민통치 방식과 이에 맞서 민족의 저항운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